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들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도 윤여준 전 장관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자유한국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 시간에 초기부터 저희한테 예측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적임자로 드셨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언론에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는 네. 가장 맞는 분이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예상했던 거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잘 해나갈 것 같으십니까? 첫인상은 어떠셨습니까? 본인이 굉장히 의지도 있고, 네. 의욕도 있고, 각오도 단단하고 하니까, 네. 잘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 비대위원장이다 보니까 이제 인적 청산 문제가 과제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 양반 말씀은 이제 과거지향적인 측면에서 인적 청산은 반대다. 근데 새로운 기준에 입각해서 같이 갈 수 있을지는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데 이거 어떤 의미라고 들리세요?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인 인적 청산이라는 게 짐작컨대 지금 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갈라져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 계파를 기준으로 인적 청산은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던데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새로운 기준이라는 게 그럼 뭐냐?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말씀했더라고요. 평상시에 김병준 교수님 지론이 있어요.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제시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런 노력을 안 한다. 안타깝게 생각했던 분이니까 그 양반이 말한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이제 가치 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전에도 장관님과 좀 교분이 있으셨던가요? 가끔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근래 와서는 아무래도 한국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평상시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정리된 생각이 그 양반이 있어요.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김병준 당시 교수가 생각하던 보수의 가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이 제1야당이고 어쨌거나 지금 한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세력이니까 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데 좀 현실적으로는 저 모양이니 저를 고쳐서 제대로 구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하셨다니. 근데 이제 참여정부 때 왜 그분이 정책실장을 하시고 그때 이제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또 지금 이 정부에 와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여러 자리에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비판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분들에서는 이분은 원래 권력력이 강한 분이다. 그래서 결국 당권을 흔들다가 비례대표에 가서 결국은 대권에 도전할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하더라고요. 이 김병준 위원장의 진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글쎄 대권 도전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조심스럽고 화제가 그쪽으로 간 일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현실 정치에 전혀 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나 그게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린다 이런 것은 아닐 거고요. 또 권력욕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권력욕이라는 게 꼭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들은 권력욕이 없나요? 그건 의선이죠. 그렇다면 다만 그 권력욕이 어떤 성격의 욕망이냐,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나라를 바꾸는데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쓸 그런 욕망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사실은 같은 용어인데 가치가 개입되면 권력 의지, 권력 욕 이렇게 용어가 달라지는 언어라는 게 이제 처음에는 가치 중립적으로 쓰다가도 오랜 세월 사용되는 과정에 뉘앙스가 생기죠. 전략과 책략처럼.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맨 처음에 비대위원장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거냐와 관련해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연히 공천권도 행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공천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거라고 한 일은 없는 것 같고. 그런가요? 공천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했죠. 김성태 대표도.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자기가 그걸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인적 청산이 중요한데 지금 아무 수단이 없으니까 네. 좋은 분이 누구나 안 하려고 그럴 거다 네. 하는 문제가 제기되니까 근데 그걸 좀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뭐 공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제도적으로 2년 후 총선에 공천권 행사할 수는 없겠죠. 이건 비상대책위원인데요. 네. 그러면은 결국 공천권도 행사하지 못하면 힘이 안 실릴 것이고, 그럼 관리형으로 머물지 않겠냐.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당협위원장은 네네. 교체할 수 있다. 교체할 수 있다는 말씀한 거 보면 네. 당협위원 지금 국회의원도 당협위원장이고 네. 원외위원장도 있으니까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하는 방식으로 라도 뭐 인적 청산 그러면 좀 듣기가 좀 그런 과격한데요. 네. 어떤 사람을 교체하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짐작이 가는데. 당협위원장이 교체되면 당연히 공천 문제하고도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만 네. 이제 당협위원장은 교체를 하려면 저항이 완강할 테니까 네. 상당히 객관적이고 네. 공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기준이 잘 만들어지면 이 기준에 의해서 당협위원장을 이제 뭐라 그러나요? 속아냈다 이렇게 되면 요 다음에 그 기준이 공천을 하는데도 굉장히 반영이 될 테니까 그렇겠네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처럼 혁신을 해나가려면 당연히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당내에 무슨 세력이나 기반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하나 하고요. 비상대책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중요할 텐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위촉할 거냐. 또 뭐 그나물에 그 밥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뭐 그런 예가 많이 있었으니까 이름은 거창하게 출범했는데 구성 요소가 그렇고 그래서 결과가 흐지부지된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염려하시는 건 당연한데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들어가서 역할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한 지가 좀 시간이 그동안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 좋은 분들을 모셔다가 할 궁리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밖에서 좋은 분 모실 수도 있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당내에서도 뭐 누가 참여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당내에서 과거에 보면 주요 당직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죠.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행이라는 게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지금은 제도화되다시피 했으니까 중요한데 이번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처한 비상 상황이라는 게 종전의 비상 상황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종전의 관행 같은 거 좀 따지지 말고 정말 외부에서 좋은 분 모셔다가 당을 제대로 바꿔보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또 공교롭게 이 위원장 취임 첫날부터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골프 접대 문제를 내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좀 정치 공작의 냄새가 느껴지십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도 처음에 딱 그 보도가 나오는 순간 과거에 하도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또 무슨 저렇게 점잖지 못한 짓을 하나 하는 생각했었어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몇 달 전에 뭐 문제가 됐던 거라 그러네요. 근데 공교롭게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 날 그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보니까 뭐 그게 크게 무슨 치명적인 상처 입힐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뭐 프로암 대회 초청받아서 간 것이고, 뭐 얼마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해명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혼자가 초청받은 것도 아니고, 또 프로암 대회라는 게 뭐 골프 치는 분들 보니까 거기 초청받는 걸 대단히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죠. 영광까지는 해도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자, 근데 하여튼 그러면 결론 포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혁신 비대위 김병준 위원장의 혁신 비대위.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성공이라는 건 어디까지를 성공으로 보시는지 기준선이 이제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치라는 게 뭔지 모르겠으나 정당에는 다 그 정강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정강 정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강 정책에 시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새로 정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전 정강 정책을 몰라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정강 정책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 전면적인 손질을 한다.
그리고 거기 맞춰서 예, 이제 사람도 기준에 바뀌고. 따라 바꾼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면 저는 그것만 하더라도 이게 출발이니까 한꺼번에 당을 전면적으로 못 바꿉니다. 누가 와도. 그러니까 출발만 잘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큰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시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가 주도해서 연내 개헌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거듭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이십니까? 6개월 남았는데 지금. 문희상 의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걸 굉장히 강조했던데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폐해, 한국 정치가 결국은 폐해다라고 뭐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개헌의 이제 상당히 핵심 내용이 될 텐데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헌안을 보낸 게 있어요. 대통령 개헌안. 거기도 보면 대통령의 권력 집중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4년 중임제가 중심이고 약간 좀 분산이 있으나 그걸 보면 지금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개헌을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이제 민주당은 아마도 차기 대선에서도 승리를 낙관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 그러는 분도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원치 않을 수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응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야당들은 뭐 적극성을 띈다 하더라도 지금 원내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정당이라는 게 뭐 당연히 정략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여당의 경우에는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지자체 선거 전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쉽게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제 항상 명분이라는 건 있는 거죠. 지금도 민주당이 반대하는 명분이 민생이잖아요. 이 개헌 논의가 왕성해지면 민생 현안이 빨리 들어간다는 것인데 민생 현안이라는 게 항상 중요한 이슈란 말이죠. 그럼 그것 때문에 개헌 논의가 어렵다 그러면 뭐 개헌 항상 논의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적절한 개헌 논의 시점이 왔고 그거를 의장이 짚은 거라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역시 또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시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문희상 의장은 개헌 의지가 강하다고 봐요. 그건 진심이다. 평상시 그분은 아주 의회주의자고 평상시도 그 주장을 많이 했던 분이라서 저는 문희상 의장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분 임기 중에 개헌이 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아까 이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런 의지는 솔직히 쉽게 보이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 핵심은 뭐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대통령 권력을 쪼개는 거는 의원내각제로 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빼야 되는 겁니까? 우선 핵심을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 대통령 권력이 행정부 집행부 권력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자연재해가 대규모로 발생을 하고 테러 위협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집행 권력이 그런 재해와 테러에 아주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집행 권력이 안 그래도 자꾸 강화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하는 그런 경고가 있을 만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분단 상황에서 우리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게 최선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 사람입니다. 다만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효과적으로 견제하느냐. 견제장치. 견제장치를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우선 급한 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우선 분산시키는 거에서 가장 전 시급한 것은 권력기관장의 임명제도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이었습니다.